한국과학대학교 내과학 박사님의 그 책을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 이 책은 우리가 이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비대면 시대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본의 아니게 그 노트북, 컴퓨터를 통해서 또는 핸드폰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비대면 접촉을 아마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강의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전달하셔야 되는데 그런 어떤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이 되게 많은 책이고 또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저희 직업이라는 게 저희의 영향력을 전달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누군가 이렇게 설득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메시지를 상대편한테 잘 전달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누구보다 저희 사업에는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때 굉장히 좋은 또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일단 첫 시작을 리뷰를 할 거예요. 복습.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복습이더라고요. 그래서 복습을 다시 한번 벌써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지난 시간에 배웠던 1, 2, 3장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복습하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일단 1장은 이렇게 시작했었어요. 우리가 두 가지 소리를 다 같이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뇌에는 양쪽으로 들어오는 목소리 1, 목소리 2가 들어왔을 때 우리 뇌는 그 브로카 베르니카 네트워크라는 뇌 그 시스템이 있어서 양쪽으로 들어온 소리가 한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두 소리가 다 처리되는 게 아니라 둘 중에서 한 소리, 병목 현상이 일어나면서 하나의 소리만 처리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시끄러운 요즘은 클럽이죠. 저희 때 나이트 클럽인데 그 나이트 클럽에 갔을 때 내가 예를 들면은 내 친구랑 대화를 나눌 때 옆이 엄청 시끄럽잖아요. 그 수많은 소음 속에서도 제 친구의 목소리를 듣고 제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수많은 소리가 들어와도 우리 뇌에서는 한 가지 소리만 선택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TV를 보고 듣고 라디오를 들을 때 TV에서 나오는 소리와 라디오에서 나오는 두 가지 소리를 동시에 다 해석이 가능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독서를 하시죠. 독서는 읽기의 과정인데 독서는 읽는 걸까 듣는 걸까라고 봤을 때 뇌과학적으로 보면 독서는 듣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책을 읽으면서 듣는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강의할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문자 텍스트를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PPT 화면에 많은 문자를 적어놓고 그 문자를 읽으면 그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자도 읽어야 되고 근데 그 읽는 게 뭐라고요? 듣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강의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또 들려오잖아요. 그 두 가지 소리를 다 들으려고 그럴 때는 우리 뇌에서는 굉장히 헷갈려하고 뇌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그 텍스트 제일 나쁜 게 뭐냐면 텍스트를 잔뜩 PPT에다 깔아놓고 그거를 그대로 읽는 거는 가장 최악의 강의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키워드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가장 그 효과적인 텍스트는 긴 문장들이 아니라 간단한 텍스트인데 키워드인데 이 키워드는 우리한테 친숙한 키워드를 활용하면 사실 더 좋대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활용해서 키워드를 띄워놓고 그거를 발표자가 강의라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은 유태인들의 그런 어떤 교실 수업에 가보면 실제로 이제 선생님이 강의를 하잖아요. 애들이 선생님 강의에만 굉장히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막 필기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강의하는 사람은 텍스트를 읽는 게 굉장히 안 좋다는 거를 왜냐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읽으면서 내 목소리를 같이 들어야 되니까 이게 우리 뇌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강의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희가 강의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필기를 할 때 어떤 필기법이 좋은가 봤을 때 얕은 필기가 있고 깊은 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얕은 필기는 뭐냐면 왜 국회나 이런 데 가면 속기사 있으시죠? 막 모든 내용을 다 적는 그 속기사. 그 속기사가 그
내용을 다 적긴 적지만 기억은 못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주 대표적인 얕은 필기. 모든 강사의 내용을 다 적으려고 하는 거. 그거는 굉장히 얕은 필기여서 적기는 열심히 적는데 뇌에 남는 게, 그러니까 그 자체가 병목 현상을 일으키지는 않으나 뇌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깊은 필기는 뭐냐면은 강사가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핵심 단어나 키워드만 딱딱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게 그 주변 환경과 연상이 되면서 기억에 남는다는 거죠. 맥락상 기억이 남기 때문에 필기를 하려면은 깊은 필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제 노트북 안 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노트북으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 실제로 손으로 노트로 적는 거라고 했을 때 기억에 남는 효과는 확실히 손으로 노트에 썼을 때가 훨씬 더 나중에 기억이 더 남는다는 거야.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도 노트 필기도 그런 면에서 깊은 필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각과 청각 사이 2장이었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거 두 가지를 결합하라는 얘기인데, 이 맥커크 효과라는 게 있어요. 어떤 남자가 컴퓨터 모니터를 앞에다 놓고 그 모니터에 이제 저 왼쪽 편에 사람의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남자가 봐 하는 거예요. 화면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제가 본다고 할게요. 이렇게 보는데 그 스피커에서는 똑같이 뭐예요? 봐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보고 있는 저는 뭐라고 이 소리를 인지하냐면 봐라고 인지를 해요. 1분 정도 시간이 화면에 나오는 파예요. 빠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저 화면을 보고 있는데 그 스피커에서는 뭐라고 소리가 나오냐면 아까랑 똑같이 봐 소리가 나와요. 이랬을 때 제가 이 소리를 어떻게 인지를 할까 봤을 때 들리는 바바바로 인지를 안 하고 제 뇌에서는 이 눈으로 본 파파파로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을 눈을 감게 하는 거예요. 실험을, 그러니까 화면을 안 보게 하는 거죠. 화면을 안 보게 하고 눈을 감게 하면 소리만 들리겠죠. 그때 비로소 바바바라고 인지한대요. 그런 다음에 다시 눈을 뜨라고 그러고 화면을 보라 그러면요. 다시 파파파로 들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들리는 대로 듣는 게 아니라 보는 대로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소리가, 우리 뇌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은 소리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시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각은 청각을 유도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대편을 설득할 때 시각적인 자료나 시각적인 이미지로 활용하는 게 제가 백날 떠드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실험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를 늘 중요시하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나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할 때 특히 우리가 PPT를 활용할 때 너무 많은 시각적 이미지를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도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제가 뭐 개연성은 없지만 이런 사진들을 막 놓고 제가 뭔가를 막 장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놓고 첫 번째 사진은 무슨 의미고요. 두 번째 사진은 이런 의미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혼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면에다가 시각적 이미지를 넣을 때 몇 개까지 넣는 게 좋냐. 하나만 넣으라는 거예요. 딱 이렇게 하나씩만 올리라는 거예요. 이게 장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백혈구의 모습이고요. 이런 식으로 딱 하나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각적 이미지는 하나씩만 딱딱 놓으면서 설명하는 게 좋고, 만약에 한 화면에 띄워야 될 상황이 있을 때는 애니메이션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가 딱 나오고 그 다음 화면 나오고 그 다음 화면 나오고 그 다음 화면 나오게 해서 그 분산시키면서 해야지 집중이 되지. 화면을 그러니까 그 사진을 다 깔아놓고 설명하는 거는 뇌에서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래프와 표는 과연 시각적 이미지일까? 그래프와 표는 시각적 이미지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프와 표는 거의 텍스트와 똑같고 텍스트보다 더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 뇌에서. 예를 들면은 이런 그래프를 펴놓고 어떤 상황에서 도쿄의 상황은 어떻고 뉴욕의 상황은 어떻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쿄는 어디야? 뉴욕은 어디야? 베를린은 어디야? 이러면서 굉장히 저거 해석하느라고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막대 그래프 같은 거를 보여줄 때는 하나씩 막대 그래프를 띄워놓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전체 화면을 띄워놓고 설명을 해야
받아들이는 사람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프 같은 걸 활용할 때는 좀 더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여기서 파란색은 도쿄의 현황입니다. 여기서 빨간색은 뉴욕의 현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몇 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꺾이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말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오히려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각적 이미지랑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프를 활용할 땐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3장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예측을 깨라는 건데 공간과 기억 사이라는 거 혹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죠. 우리 뇌는 우리 기억의 관문은 해마라는 뇌의 부위예요. 그런데 모든 정보는 해마를 거치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했었죠. 이 해마 수술을 한 사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단기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28살인 줄 알고 죽은 사람. 그런 것처럼 이 해마라는 조직은 기억의 관문이에요. 근데 이 해마라는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기억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해마라는 그 조직 부분에 뭐가 있다? 장소를 인지하는 세포가 해마 주변에 다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뭔가를 기억할 때 항상 장소랑 연결해서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연구해갖고 노벨상 받았다는 얘기 제가 지난번에 드렸죠. 심리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었어요. 공허응시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컴퓨터 화면에다가 여러 가지 이미지를 띄웠어요. 뭐 피아노 사진도 올려놓고, 뭐 트럼펫 사진도 올려놓고, 뭐 가구 사진도 올려놓고, 뱀 사진도 올려놓고, 호랑이 사진도 올려놓고 여러 가지 이미지를 다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화면을 껐어요. 그 다음에 다시 화면을 켰는데 이렇게 하얀색 바탕만 있는 화면을 다시 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허해철 리더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까 봤던 뱀의 색깔이 무슨 색인가요? 하고 질문을 하면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그 뱀이 있었던 자리를 찾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뱀이 있던 자리, 이 하얀색 표지 중에서 뱀이 어디 있었나. 사실 그 자리랑 뱀 색깔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자리를 찾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기억을 더듬을 때 뭘 더듬는다? 공간, 거기에 위치해 있던 공간을 찾는다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공허응시라는 실험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자료를 만들 때에 중요한 게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PPT를 만드는데 제목은 맑은 고딕 40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텍스트는 맑은 고딕 36채를 썼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막 제목 사이즈를 막 화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게 한다든가 뭐 텍스트의 뭐 글씨체를 막 계속 바꾼다든가 연관성 없이 개연성 없이 제가 계속 그렇게 한다면은 사람이 집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기억을 잘 못하고. 그래서 자료를 만들 때는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일관성을 가진 자료는 상대편한테 뭘 주냐면 편안함과 여유로움을 준다는 거죠. 근데 어떤 집중을 해야 될 때 있죠. 그리고 너무 편안하고 여유로우면 또 안 돼. 한번 확 충격을 줘야 될 때는 한번 일관성을 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자료를 만들 때 애니멀인데 피그가 있고 덕이 있고 그 다음에 레빗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고양이가 나올 때 서프라이즈를 할 때 고양이가 너무 인식이 되는 거야. 고양이. 그러니까 파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관성을 주다가 가끔 뭔가 집중, 뭔가 강조를 할 때는 저런 파격을 줘도 되는데 맨 PPT마다 다 파격으로 들어가면은 다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만들 때 주의하셔야 될 내용이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 상황에서 이제 포인트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출력물 있죠. 예를 들면은 종이로 된 출력물이 있고 디지털 자료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오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런 PPT 주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으셨어요. 다 카톡으로 요즘 많이 받으시죠. 받아서 카톡으로 이렇게 넘기시잖아요. 넘겨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종이 자료를 오늘 제가 이 PPT 만든 거를 다 종이로 복사를 해서 제가 드렸어요. 이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페이지 미만일 때는 인쇄물이나 디지털 자료가 거의 기억하는 게 똑같았어요. 받아들이는 게. 그러니까 2페이지 미만의 짧은 자료는 카톡이나 뭐 이런 자료로 보내도 보는 사람이 별반 차이가 없는데 2페이지 이상 넘어갈 때는 완벽하게 차이가 나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저희가 이렇게 책이 있어요. 책이 있으면 이렇게 책을 보잖아요. 이 책이라는 것 자체가 공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몇 페이지가 있잖아요. 몇 페이지에 무슨 글이 있고 무슨 사진이 있는 거는 변하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공간을 같이 기억하면서 그래 그 책 가운데쯤에 무슨 사진 우리가 무슨 그 책 가운데쯤에 그 내용이 있었는데 하면서 막 책을 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공간과 함께 기억을 하기 때문에 책으로 읽는 거하고 요즘 예를 들면 그 전자북이라 그러나? 전자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차이가 전자북은 공간적 개념이 없기 때문에 기억이 훨씬 더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쇄물이 아직도 월등히 기억력을 높이고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료를 주실 때 2페이지가 넘어가는 거는 가능하면은 종이 자료로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 그 종이 자료를 주실 때 가능하면 공간적 이미지를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죠. 예를 들자면 네가 먹을 제품은 내가 빨간색 형광펜으로 따로 표시를 했어 라고 해서 빨간색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공간을 따로 분류해서 뭐 자료를 준다든가 그 다음에 뭐 너랑 해당되는 부분은 거기서 내가 파란색 부분만 따로 색칠을 해서 줬으니까 한번 봐봐 라고 한다든가 해서 공간을 약간 분리해서 준다면 훨씬 받는 사람이 기억하고 학습하기가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편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는 정보를 잘 이해해서 잘 받아들일까 그리고 내가 그럼으로 인해서 나의 영향력이나 나의 메시지가 상대편한테 전달할까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이 공간적인 개념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장은 우리 이제 드디어 이제 1, 2, 3장까지는 이제 지난달 복습인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떠셨어요? 또 생판 처음 듣는 얘기 같잖아요. 지난달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어머 저런 얘기 했었어? 그게 그 얘기였어? 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기억의 역할. 그래서 복습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습이. 그래서 자꾸 내가 저번에 얘기했는데가 아니라 한 얘기를 자꾸 또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나는 얘기했지만 상대편은 분명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되게 계속해서 학습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이제 드디어 이제 제가 오늘 4장으로 들어갈게요. 4장은 우리는 어떻게 배우는가예요. 우리는 어떻게 배우는가인데 맥락과 상태사인데 저는 이 4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었어요. 여기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저자의 할아버지 얘기가 나와요. 이 할아버지가 삽으로 그렇게 골프를 잘 친대요. 그러니까 삽으로 골프를 치는 거예요. 삽으로 골프를 치는데 그 할아버지네 집에 그 정원에 무슨 이렇게 막 석탄 태우는 무슨 조그마한 이제 무슨 맨홀 뚜껑 만한 그런 공간이 있나 봐. 그러면 삽으로 이렇게 쳐도 그 고개 기가 막히게 그 골프공이 딱 가서 들어간대요. 백발백중이래요. 100번을 치면 100번이 거기에 탁탁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질문했대요. 왜 할아버지는 골프채를 안 치고 삽으로 골프를 치세요? 라고 질문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돈을 벌려고 내가 이걸 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미국 대공황 시절에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은데 그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부자들은 골프를 치러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사는 동네에 아주 굉장히 좋은 골프장이 있는데 부자들은 경기랑 상관없이 골프를 치러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삽으로 골프공을 지나가는 자기네 집을 그 부자들이 골프 치러 지나가는 골목에 그 할아버지 집이 있으니까 맨날 밖에 나와서 이렇게 삽으로 골프공을 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부자들이 지나가다가 너무 신기한 거야. 아니 어떻게 삽으로 치는데 저게 이렇게 탁탁탁 백발백중 잘 들어가? 그러니까 차를 세우고 와갖고 아니 어떻게 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흥미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때부터 이제 내기 경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5센트짜리 내기를 해가지고 들어가면 5센트 그래갖고 이렇게 돈을 그렇게 많이 땄대요. 거기서 삽으로 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그 부자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를 골프장으로 직접 진짜 초대를 했대요. 초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치게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 10번을 하면 2번도 안 들어가는데 이게 온그린인가? 저는 골프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기네 집은 그 맨홀 뚜껑만한 곳이고 할아버지네 집도 잔디래요. 골프장도 잔디잖아요. 근데 온그린에 공을 올려야 되는데 온그린의 그 넓이는 거의 수영장 넓이래요. 맨홀 뚜껑만한데도 잘 이렇게 삽으로 쳐갖고 올리는 할아버지가 골프장을 갔는데 수영장만한 공간에다가 이걸 올리는데도 공을 올리는 건데도 못 올린대요. 결론은 왜 그러냐? 그 할아버지가 집에서만 연습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맥락이라 우리가 뭔가를 어떤 훈련을 하거나 기억을 할 때 이 맥락이 너무 재밌는데 예를 들자면 심해 잠수부가 6m로
더 밑으로 내려가서 심해로 내려가서 거기에 이제 어떤 단어들을 외우게 한 거예요. 거기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어. 그 다음 날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A 그룹과 B 그룹으로 나눠서 A 그룹은 다시 그 자리로 가게 한 거예요. 그 자리로 가게 해서 어제 외웠던 단어를 외워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나머지 B 그룹은 육지에서 어제 외웠던 단어를 외워봐라 그랬더니 그 기억력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 나냐면 다시 그 심해로 6m로 내려가서 기억한 그룹 A 그룹이 35% 이상, 육지 그룹보다 35% 이상 더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 얘기를 만약에 기억하신다면 이 공간, 만약에 이렇게 교육장 오면 아마 잘 기억날 거야. 지금처럼 이렇게 카페 저기 어디 가면은 부산 가면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구반포역 9번 출구로 나와서 이 6층에 올라서 이 교육장 오면 올라오는 순간 아 맞다 옛날에 설교사님이 여기 장소에 오면 뭐가 기억난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장소에 가야 더 기억이 잘 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기억 중에서 그 유명한 맥락에 의존하는 기억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 배웠는지가 우리가 배우는 것에 필수적인 측면을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태 의존적 기억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일랜드의 우체부였어요. 우체부인데 낮에 이제 소포를 배달하다가 낮술을 드신 거야. 이 우체부가 낮술을 들어갖고 막창 취했어. 그래갖고 몰래 소포를 잃어버렸어. 배달해야 될 소포를 술이 취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죠. 술 깬 다음에 소포가 잊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술김에 그 소포를 도대체 어디다 놨는지를 기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냐? 다시 술을 먹은 거야. 먹인 거야. 그래갖고 술이 취하니까 자기가 소포를 놓은 데를 찾아가더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술 취한 사람이 집 찾아가잖아요. 그게 신기한 일이거든요. 굉장히. 몸도 못 가눌 정도로 술이 취해도 집은 잘 찾아가요. 그게 바로 상태 의존적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태에 있으면 그게 기억나는 상태. 이게 바로 상태 의존적 기억인데 우리가 배우는 동안 느끼는 감정 또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배우는 것의 측면을 제공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또 기억 중에 세 번째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면 진짜 우리가 학습한다고 하는 기억인데 의미적 기억인데요. 일회적 기억은 의미적 기억을 만든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이 2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언제 태어나서 1 더하기 1이 2인 줄 언제 알았냐고요. 그거는 수도 없이 1 더하기 1은 2라고 배우다 보니까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1 더하기 1은 2구나. 그러니까 엄마가 맨날 공 하나 놓고 이게 하나야? 이게 공이 또 여기 하나 있어? 이게 같이 있으면 몇 개야? 맨날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하도 일회적 기억들을 집어넣다 보니까 우리한테 이제 의미적 기억. 정말 소위 말하면 지식이라는 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1 더하기 1은 2야.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운 기억들은 모두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일화적, 일화적. 그러니까 한 번의 어떤 일화적인 어떤 상태가 거기가 이제 어떤 새로운 기억들의 단초가 되는 거고 그게 반복이 됐을 때 우리는 이제 비로소 우리한테 의미적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육은 뭐죠? 결국은 반복이라는 거예요. 반복이 교육의 목적이에요.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교육의 궁극적인 의미적 기억을 만드는 어떤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상태적 기억이라든가 맥락적 기억을 우리가 다시 이제 뒤집어 보면 우리가 이게 야구 선수들이나 운동 선수들 보면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있어서 뭐 이런 얘기들 할 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축구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해. 그래서 일본 프랑스랑 우리나라랑 국가대표가 축구를 할 때 항상 나오는 멘트가 물론 실력으로나 뭐 여러 가지 전력상으로는 우리나라가 뭐 프랑스보다 뒤지지만 그래도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있으로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우리가 결코 뭐 그렇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뭐 이제 이런 멘트들이 있잖아요. 왜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있을까요? 그건 역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상태적 또는 맥락적 의미 늘 거기서 연습을 한 거예요. 늘 거기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 공기, 그 공간이 주는 내가 훈련을 할 때 내 몸이 그 공간이나 그 상태에서 내 몸이 훨씬 더 잘 반응을 하게끔 우리 몸과 뇌는 그렇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게 과연 좋은 거냐?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을.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기억을 끄집어내거나 또는 어떤 뭐
행위를 할 때 항상 그 똑같은 상태, 내가 맨날 술 취해 있거나 내가 맨날 바닷속에 들어가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뭔가를 기억해야 되고 내 몸은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낯선 곳으로, 낯선 환경에서 우리는 계속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야, 결론은.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왜 전지훈련이라는 걸 가잖아요. 저도 가끔 그게 의아했거든요. 왜 비싼 돈을 주고 굳이, 어차피 훈련 나중에 경기는 우리나라에서 할 건데 왜 굳이 왜 다른 나라 가서 이렇게 전지훈련을 할까 했더니 그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자꾸 낯선 장소, 낯선 환경에 노출시켜서 거기서 몸을 움직여야 어떤 변화무쌍한 환경에서도 나는 거기에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굿바이 홍보장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제가 정리를 나중에 해드릴 건데, 감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 가지 사진 중에서 여러분들 눈에 제일 잘 띄는 사진은 몇 번이세요? 두 번째. 예,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아무 노이즈가 없는 거고, 세 번째는 뭔가 이렇게 노이즈가 많은 거예요. 뭐가 이렇게 지저분해. 두 번째는 노이즈가 살짝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조용하면 공부가 잘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은 너무 조용하면 졸려요. 그리고 너무 시끄러워도 집중이 안 돼요. 근데 약간 소음이 있을 때가 제일 좋거든요. 예를 들자면, 내가 뭐 어떤 아주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음악 소리가 살짝 들릴 때, 또는 뭐 바람 소리, 약간 차 소리, 뭐 이런 소음 소리가 약간 들릴 때 오히려 집중이 좋아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병목 현상 때문에 그래요. 이런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릴 때 내가 집중하는 소리에 우리 뇌는 어떻게든지 얘네들을 제끼고 이렇게 그 소리를 인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뇌는 더욱더 집중하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예를 들면 음악을 예를 들자면 어떤 노이즈가 효과가 있냐면, 난생 처음 듣는 음악 있잖아요. 막 헤비메탈이나 막 신디사이저 음악 같은 걸 들으면 우리 뇌는 내가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을 못하고 그 새로운 것에 반응한대요. 도대체 이거는 뭐야? 뭐 내가 또 이걸 뭐 새롭게 뭐 해석해야 되는 거면 막 거기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굉장히 심한 노이즈가 되는데, 내가 너무 좋아하고 아주 수도 없이 들어서 그렇게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그냥 들려지는 음악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7080 음악이 있겠죠. 그런 음악이 저는 굉장히 집중이 잘 되거든요. 제가 책을 읽을 때. 뭐 이문세 노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이즈를 선택할 때 낯선 게 아니라 아주 익숙한 음악이라든가 이런 익숙한 자극들을 활용하시면 더 기억이 잘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전등 스위치를 심어 놓으라는 건데, 우리가 어떤 기억을 할 때 우리는 막 욕심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10가지를 다 쏟아 부으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억이라는 게 내가 10가지를 다 쏟아 부는다고 그 사람 기억에 다 10가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전등 스위치를 심어 놓으라. 예를 들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항산화를 나는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항산화를 설명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은 항산화라는 용어가 있어요. 근데 그 항산화는 뭐냐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항산화가 되려면 비타민 A와 비타민 B와 비타민 C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외에도 뭐가 필요하냐면 미네랄도 있어야 되고 식물 영양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밭에서 나는 야채와 과일에서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밭에서 나는 야채와 과일들을 그대로 모아서 더블엑스라는 건강보조식품에 이걸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더블엑스는 곧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항산화 제품이라고 항산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전등 스위치를 켜라는 게 뭐냐면 앞과 끝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정보를 주는데, 오늘은 뭐 세로토닌에 대해서, 행복 호르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끝날 때 도파민으로 끝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줄 때 내가 오늘 너한테 어떤 얘기를 하러 왔냐면, 우리 이번에 새로 나오는 프로모션이 있거든. 그 화장품 클렌징 프로모션에 대해서 내가 오늘 너한테 꼭 설명해주고 싶어서 왔어.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마지막에 끝날 때 뭐로 끝나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이 프로모션, 클렌징 프로모션을 네가 꼭 주문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 클렌징은 뭐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클렌징으로 시작했으면 끝에도 클렌징으로 끝나야 된다. 처음에 클렌징으로 했는데 나올 때 뉴트리얼트로 끝나고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전등 스위치를 켜라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4장은 그 맥락적으로 맥락이 앞뒤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그 예를 들면은 자기 집에서만 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 노련한 사업자가 되시려면 퀸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다양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퀸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사업 설명도 지하철 안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카페에서도 해야 되는데 꼭 칠판 없으면 사업 설명 못해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내 종이를 찢어서라도 할 수 있는 거고, 카페에서 냅킨을 놓고서라도 해야 되고, 안 되면은 어떤 다이아몬드는 길에다가 왜 돌멩이로 이렇게 왜 쭈그리 앉아갖고 왜 사업 설명을 하셔갖고 다이아몬드 되신 분 있다는 얘기, 옛날에 전설같이 있는 얘기들이 있어요. 옛날 다이아몬드 사람들이 하도 종이가 없으니까 길에다 놓고 사업 설명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자꾸 낯선 곳에서 내가 내 몸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하시려면은, 예를 들면 내가 내일 A라는 집에 가서 홈미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제일 좋은 게 그 전에 사전 답방을 한번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거실 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고, 여기 부엌 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어서 내가 요리를 할 때 동선을 이 집에서 어떻게 짜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거실로 어떻게 이용해서 지금 이 소파에 몇 명이 앉아있고를 내가 만약에 사전에 내가 시뮬레이션을 하고서 그 상태의 맥락을 내가 괜히 잡고 간다면, 그 다음 하실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응용을 하시면 좋을 거고요. 다섯 번째는 일 잘하는 뇌를 찾아라는 건데, 슈퍼 태스커의 비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키스를 하면서 안전운전을 한다는 것은 키스를 할 때 기울여야 할 마땅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익명의 누군가. 키스를 할 때는 키스에 집중해야 되는데, 안전운전을 했다는 거는 하여튼 뭐 집중을 안 한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우리 뇌가. 한 번에 두세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있죠. 우리 가끔에 그런 식으로 남자들은 멀티태스킹이 안 돼. 근데 여자들은 두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절대 멀티태스킹은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안 돼요. 한 번에 두 개는 안 돼요. 근데 단지 여자는 자네와 우네의 이 뇌량이 넓어서 이게 작업 전환이 빠른 뿐인 거지. 그러니까 왔다 갔다를 잘할 뿐인 거지 두 개를 같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꺼번에 두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시려는 분 있죠. 예를 들면 강의 들으면서 문자 보내면서 노트 필기하면서 뭐 이러시는 분들 있죠. 그게 결론은 뭐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일단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훨씬 더 오래 걸려요. 치러야 할 대가가. 그 다음에 정확도는 떨어져요. 그리고 기억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훈련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한 번에 하나씩만 집중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 있어서 강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멀티태스킹에 초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를 들면 강의하다 말고 제가 이 자료는 어디서 찾았냐면 무슨 웹사이트에 가니까 이런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쫙 뭐예요? 내 강의에 집중을 안 하고 웹사이트에 막 들어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최현정 리더 같은 경우는 잘하신 게 뭐냐면 퀴즈를 내면서 1, 2, 3, 4번에 예시를 딱 그나마 넣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았는데, 만약에 강의하는 중에 그래서 그 세로토닌을 만드는 세포가 어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강사의 말에 집중이 안 되는, 그 다음 말이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계속 그게 뭐였더라? 제가 이따가 다시 질문할 거니까 이러면서 막 그러면은 우리 뇌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래서 그 제일 나쁜 게 뭐냐면 강의하다 말고 뭐 계산시키는 거. 그래서 뭐 더하기 뭐는 뭐죠? 이렇게 질문을 시켜. 그럼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본질은 그게 아닌데 이 계산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우리 뇌가 그 다음 얘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무슨 이메일 주소를 가르쳐준다든가 웹사이트 주소를 가르친다든가 무슨 퀴즈를 낸다든가 계산을 시킨다든가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거는 뒤로 다 미루시고 나중에 하시고, 강의 내용 일단 강의 다 끝나놓고 나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계산합시다. 끝나고 얘기하면 뭘까? 강의 중에 자꾸 질문하는 거 있죠. 그것도 그게 좋은 거 같지만 실제로는 강의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굉장히 나쁜 방법이에요. 이 책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목표를 마지막에 두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무 긴 목표를 가지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멀티태스킹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저희가 아메이에서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다이아몬드가 되는 기간을 10년을 잡았어. 그럼 그 10년 사이에 나는 운전면허도 따고 뭐 무슨 자격증도 따고 아메이 다이아몬드 되고 이게 뭐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여지를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너무 길게 잡아놓으면 우리가 멀티태스킹을 나도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관심사가 우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목표는 항상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큰 프로젝트일수록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단계를 잘게 쪼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내가 원하는 목표를 더 빨리, 더 잘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목표를 달성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너무 어렵지도 너무 쉽지도 않은 목표를 세우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내가 오늘 하루에 영어 단어를 1000개를 외워버릴 거야. 이래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되면 무기력해져 버려요. 목표가 너무 크면. 반면에 오늘 하루에 나 영어 단어 한 2개 외워야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작은 목표를 세울 때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않은 목표를 세우는 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의를 할 때 이제 저희 리더분 중에 지금 이 강의를 안 들으실 분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게요. 저희 리더분 중에 그분 강의를 들으면 제가 항상 늘 그 찝찝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강의할 때 항상 마무리를 어떻게 지냐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고 끝내.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 여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고 그 숙제를 주면서 강의를 끝내셔요. 근데 그게 좀 이상하게 계속 말은 좋은데 이렇게 찝찝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저도 이제 이따가 강의를 어떻게 끝낼지 모르지만 앞에 내용이 다 좀 어설펐어. 막 좀 집중이 안 됐어. 근데 마지막에 강력하게 메시지를 탁 주면서 딱 끝내면은 그래도 내가 오늘 뭐 얻어갔다. 오늘 강의 좋았어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결론이 명쾌하지 않으면 앞에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어쩌라고 뭘 생각하라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강의를 하시거나 미팅을 하실 때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딱 하고 명쾌한 결론을 마지막에 딱 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앞에 내용보다 그 결론을 여러분들이 항상 강력하게 줄 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연습하시고 미리 훈련을 하시고 연습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미팅이든지 어떤 작은 미팅이든지 그래서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하고 싶은 말의 요지는 결론은 하고 딱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섯 번째는 청크를 만들고 인터 리딩을 하라는 말인데 이 청크라는 말이 뭔지 모르죠. 이게 이제 영어 단어가 쫙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10초 동안 외워보세요. 이거 외우실 거 머리 되게 좋으신 분은 외우실 수 있는데 못 외워요. 이제 결론은 10초 동안 못 외워요. 근데 이걸 만약에 요거를 요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10초에 외우세요. 그러면은 다는 못 외우더라도 예를 들면 COM을 외운다든가 FAQ 정도는 FAQ, COM 정도를 외운다든가 FIL 정도. 그러니까 다는 못 외우더라도 60에서 한 70% 정도 10초 안에 여러분들 외우실 수 있을 거요. 그죠? 그래서 우리 뇌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청크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청크로 무대기로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기억력 좋은 사람일수록 이거를 잘 하는 사람이라서 이걸 청킹한다고 하는데 각각의 독립된 항목들을 통합된 하나의 개념에 따라 그룹화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청킹이 우리 뇌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선 순서는 순서 정리자라는 용어가 있는데 뇌에서요. 일단 처음에는 뭘 배워야 되냐? A, B, C, D가 그냥 청크가 안 돼요. A를 알아야 돼 일단 A를. 그다음에 B를 알아야 돼. C를 알아야 되고 D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처음에 학습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야. 학습을 해요. 학습을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몰려. 거기서 A, B, C, D가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단어로 나중에 영어 단어 외울 때 A, B, C, D, E, F, G, H, I, J, K, L, M, N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묶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청크가 또 위험한 게 뭐냐면 이게 처음에는 이게 청크가 되는 게 어려운데 한번 이렇게 청킹이 딱 돼버리잖아요. 또 그걸 깨는 게 어려워. A, B, C, D로 외워야지 이게 A, B, C 이게 3개씩 안 외워져. 그래서
질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죄송한데 우리 신수영 누나님 전화번호 뒷자리 3개를 빨리 불러보세요. 네. 아니 끝에 3개. 거봐 8314로 외우잖아. 314로 얘기해야 된다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자기 전화번호 뒷자리 얘기해서 그러면은 저도 6809 해요. 근데 세 자리 얘기해서 809가 안 돼. 한참 기억해야 돼. 막 해체했다가 다시 이걸 해야 되거든요. 우리 뇌에서. 무슨 얘기냐면 이게 처음에 청킹하기도 어렵지만 한번 청킹이 되고 나면 그걸 깨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습관 한번 잘못 들이면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킹을 깼던 대표적인 사례가 그 골프 선수 중에 타이거 우즈가 2년 걸렸대요. 자기의 골프의 그 스윙 이걸 다 해체해가지고 다시 재조립하는데 그럼 2년 동안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 뭐 경기 나가면 뭐 엄청나게 이게 점수가 안 나왔겠죠. 근데 2년 후에 다시 이제 우승하게 된 게 자기의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게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청킹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냐면 인터리딩으로 훈련하라는 거예요. 알초에 처음 할 때 이걸 인터리딩이 끼워넣기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예측 불가를 연습하라는 건데 포핸드, 백핸드 발리 이게 테니스 용어예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서 테니스 훈련을 할 때 포핸드로 30번을 연습을 해. 그 다음에 백핸드로 또 30번을 연습하고 발리로 30번을 연습하는 거 하고 포백, 발백, 포백 이거 막 돌리잖아요. 저거를 막 2-3개씩을 막 모션을 막 바꿔가면서 연습해.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경기 실적이 좋을까? 딱 봐도 투자 쪽이 좋겠죠. 왜냐하면 어떤 예측 불가 상황에서도 내가 그게 자유자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공부 다 하고 암웨이 사업할래 이러시는 분들 또는 공부를 하는 순서가 뉴트리한테 다 끝내고 그 다음에 홈케어 다 끝내고 뭐 퍼스널 케어 다 끝내고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뉴트리한테 아티스트리 막 이거를 막 한 장 하나씩 막 섞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실전에 나갔을 때 우리가 실전에서는 훨씬 더 뭐냐 적용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슨 말이 나오든지 적응 능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제 성격상 뭐가 끝나야 뭐를 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진도가 안 나가 항상 진도가 안 나가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아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이게 뭘 끝나야 뭘 하는 습관 하지 말고 이걸 자꾸 뭐가 완성되면 내가 뭘 하겠다 이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찍을 때도 만약에 옛날 제 성격 같았으면은 편집 기술까지 다 배운다라고 제가 유튜브를 올렸었어요. 그럼 영원히 못했지. 근데 제가 일단 올리는 것까지만 해봐. 그 다음에 하면서 계속 다양하게 계속 그냥 해보는 거예요. 자꾸 이것저것 자꾸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응용력이 이제 나중에 좀 생기겠지. 아직 응용력 단계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사업 설명만 할게. 나는 퀸으로 다이아몬드 갈게. 나는 뭐 정수기로 다이아몬드 갈게. 이런 식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아메 사업자들이 굉장히 범하기 쉬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못하더라도 이것저것 자꾸 해봐야 된다. 자꾸. 그게 바로 우리 실력을 넓히는 길이다라는 얘기고 끼워넣기를 계속 하시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막 아무거나 섞는 게 아니라 인터리딩은 어떨 때 가능하다? A가 뭔지 알고 C가 뭔지 알고 D가 뭔지 알아야 되니까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내가 과감하게 자꾸 끼워넣기를 해서 다양한 걸 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그 실력이 쌓여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7장 최고의 오답 노트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우리의 지식과 능력은 오답을 통해서 발전한다는 거예요. 오답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 능력은 향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습 능력은. 나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 승리했거나 배웠을 뿐이다. 익명의 누군가가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답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거를 내가 어떻게 빨리 인정하고 그 오답을 극복하냐가 그만큼 우리가 이제 성장하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내볼게요. 지금부터 빨리 이건 풀으셔야 돼요. 이게 책에 나온 퀴즈니까. 1번. 인간은 보편적으로 몇 가지 감각을 갖고 있는가? 적으세요. 아니야, 적으세요. 그 다음 2번째, 누가 정보를 발명했죠? 3번, 해군 용어에서 모스보어 SOS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황소는 보통 어떤 색깔을 보면 화를 내는가? 5번, 산소를 하면 혈액은 빨간색이다. 그렇다면 산소가 없는 혈액은 무슨 색인가? 답을 다 머릿속에 기억하거나 적으셨죠? 답을 알려드릴게요. 정답을 공개합니다. 1번, 인간은 5가지 감각을 갖고 있고요.
정부는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했고요. 세이브 아워 쉽의 약자래요. SOS가. 그다음에 4번이 빨간색이고 그다음에 우리 정 맥커렉은 파란색이래요. 이게 정답인데 결론은 뭐냐? 진짜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5가지 아니고요. 토마스 에디슨 아니고요. 이거 아니고요. 빨간색 아니고요. 파란색 아니에요. 다 틀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오류가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거를 다 틀렸는데 이게 우리도 하지만 상대편의 오류를 고칠 때도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화면을 봐야 되는데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무슨 정치적인 내용으로 보지 마시고요. 토론의 스킬로 보세요. 저는 오류를 이런 식으로 지적하고 공격하는, 그러니까 상대편의 오류를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지적하는 방법을 전 처음 봤는데 그게 이 책에 딱 나오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볼게요. 근데 어떻게 돈이 오고 갑니까? 이 옆부분이. 동생이 그 통장에 들어있는 것을 아까 여비성관호가 얘기해서 보좌관이 무슨 이유로 이 사람을 돌려줍니까? 그거는 한명숙 우리 전 총리의 비서고 보좌관이라는 직함이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나름대로의 형성이 되는 것이지 이 보좌관이 무슨 이유로 2억이라는 그 거금을 주고받습니까? 이거는 도대체 나는 이걸 자꾸 합리화하려는 것이 이해가 가지를 않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동생 통장에 1억을 이제 수표로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게 어디 하늘에서 날려 들어옵니까? 아무 이유 없이 동생한테 왜 가겠습니까? 이거는 총리의 동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전혀 동생에 있는 이 1억 수표마저 이것도 뭐 부정을 하고 그래서 저는 결론이 8분 그 판사 13분 중에서 처음에 6억 부분은 5분이 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3억 부분만 갖고라도 이건 당연히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또 드렸는데요. 네. 일단 홍 의원님 말씀 중에 이게 이제 사건을 자세히 모르셔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한명숙 총리의 비서나 보좌관이라고 한 사람이 몇 급 직원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니 몇 급이든 3억이란 2억이라는 그러니까 비서입니까? 보좌관입니까? 보좌관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아닙니다. 지역에서 그냥 지역 활동하면서 도와주겠다고 자기가 스스로 비서를 자임했던 분이고요. 지역에 가시면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1억 원 그 동생한테 어떻게 갔겠냐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명숙 총리의 지역 활동가, 지역의 일을 돕는 분이신데 김모 씨지요. 그분이 한명숙 총리 동생이 전세 자금이 부족하니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빌려준 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세 자금이 1억이 부족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죠? 5천만 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동생이 그 한명숙 총리의 보좌관이라고 지금 칭하신 분에게 5천만 원 수표를 먼저 줍니다. 나는 5천만 원만 필요하니까 1억 다 필요 없다. 라고 하고 나중에 또 그걸 얼마 안 돼서 바로 또 갚습니다. 5천만 원을. 그 부분은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그 부분을 뭐라고 쓰냐면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 지금 얼마나 무책임 이 영상을 보시면 논쟁을 하는데 이제 저쪽 편에서 뭐 비서관인지 보좌관인지 왜 돈을 줬겠느냐, 왜 비서관하고 보좌관한테 그 사람이 돈을 줬겠느냐, 다 연결되니까 저쪽에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최강욱 의원이 얘기를 할 때 이 포인트를 잘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돈 안 줬습니다. 그 비서관한테 돈 안 줬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 돈 준 사람이 그러면 비서관한테 줬습니까? 보좌관한테 줬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었죠. 근데 저는 이런 스킬은 처음 봤어. 그 보좌관이 몇 급이신 줄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 그 몇 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보좌관도 아니고 비서관도 아닙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편의 오류를 지적하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유를 먹으면 너 얼마나 안 좋은지 알아?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상대편이 뭐 안 좋아? 기분 나빠? 우유 그럼 다 먹는데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스킬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유가 좋잖아. 그런데 그 좋은 우유를 하루에 한 잔 먹는 게 좋을까? 아니면 3잔 이상 먹는 게 좋을까? 그럼 막 이제 그 사람 생각하겠죠. 그래도 3잔까지 먹는 건 그렇고 한 잔 정도 먹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할 때 안 먹는 게 제일 좋아.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상대편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뭐야?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이 사람 표정이 우리가 이 오류에 대해서 이게 자기가 오류 경보가 뜬 거야 한마디로. 보좌관도 아니고 비서관도 아니었어? 이제 상대편한테는 그 오류 경보가 떴잖아요. 그 오류 경보가 발동하면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게 안면 무슨 네트워크 뭐 발동이 되면서 그때부터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호흡이 느려지면서 혈액순환이 느려지기 시작한대요. 이 사람 표정이 멍 때리는 표정인데 아마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뇌가 정지하면서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호흡이 느려졌을 거예요. 분명히. 그 표정이 다 그랬어요. 그 느려지는 표정이었어.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라냐? 이 오류가 뭐지? 아니란 말이야? 뭐야? 내가 이제까지 알던 건 뭐야? 하는 이제 그런 표정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그래야 비로소 우리 뇌는 그 오류 정보를 다시 분해하기 시작하네요. 분해해서 그럼 내가 알고 있던 게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그게 그때 들어온대요. 근데 만약에 네가 알고 있는 게 틀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자기 방어 논리가 기재가 된다는 거죠. 이게 오류 경보를 그 오류 경보를 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스킬인데 이 책에 나오는 방법인데 제가 우연히 이걸 봤는데 한 번도 이런 식으로 토론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영상에서 딱 그 스킬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는데 어쨌든 그러면 상대편 입장에서는 이 오류 경보가 자기한테 딱 떴잖아요. 떴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2가지밖에 없어요. 무시하거나 받아들이든가. 그래도 무시하거나 받아들이든가 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지만 어쨌든 공격적으로 오류를 지적하는 것보다는 완전히 해체해버리는 거. 완전히 그 사람 속으로 다 들어가야 돼. 우유가 하루에 한 잔 먹는 게 좋아? 3잔 먹는 게 좋아? 우유가 몸에 좋잖아. 한 잔 먹는 게 좋아? 3잔 먹는 게 좋아? 완전히 무장해제됐죠. 나 한 잔이라고 멋진 답을 냈는데 결론은 안 먹는 게 좋아. 이렇게 딱 해버리면 완전히 무장해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킬법이 이 책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오류가 없는 존재들이 있대요. 이 IQ 테스트 있잖아요. 저희 학교 다닐 때 했던 이 IQ 테스트의 해로움에 대해서 학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IQ 테스트를 해서 뭐 IQ가 150 이상이야, 뭐 멘사야, 너는 정말 똑똑한 아이야 이런 메시지가 그 사람한테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뇌에서 어떻게 반응하면 자기는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고 인식해요. 내가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변화되는 시대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다는 사람.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지금부터는 제일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의 성공이 그 사람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거는 오류라는 건 굉장히 일반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아까 얘기했던 5가지 답을 다 잘못 쓴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우리는 다 누구나 오류를 저지르는 거고 그 오류를 통해서 내가 진실을 찾아 나가는 건데 그걸 자기 내가 머리가 나빠서 이래. 내가 부족해서 이래. 이렇게 개인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IQ 테스트 영리하다는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성에 문제가 있고 오히려 그 사람의 혁신하지 못한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혁신을 못한대요. 새로운 걸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류가 없는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정리를 하면 우리는 오류 문화를 조성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틀릴 수도 있다는 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우리가 개선하는 게 더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고요. 이런 오류가 있고 거기서 내가 오해가 생겨야 뭘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뭘 못날라나 알아야 그 다음에 학습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자꾸 어떤 예를 들면 수학 문제 같은 거 보면 비슷한 것을 자꾸 틀린 애들이 있어요. 어떤 개념에서 자꾸 뭐가 틀리면 그 개념만 들어가면 자꾸 틀리다 보니까 내가 어떤 문제에서 어떤 패턴을 찾아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다가도 내가 자꾸 어디서 막힌다, 어느 부분에서 내가 되게 막힌다, 그럴 때 내가 그 막히는 패턴이 있을까, 잘못하는 패턴이 있을 텐데 그거를 스스로 내가 뭐가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는지, 어떤 패턴을 내가 만들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오류 분석 능력을 의식적으로 자기가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성장의 밑거름이라는 얘기고요. 8장은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끝날 것 같은데 기억 형성의 3단계예요. 먼저 정보는 어떻게 된다? 들어가야 돼. 일단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박혀 있어야 돼. 날아가면 안 돼. 박혀 있어야 돼.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그게 다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는 들어가기도 하고 박히기도 해요. 근데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기억은 뭐냐면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도 이렇게 책을 읽고 뭐 줄도 치고 뭐 형광펜도 치라 그러잖아요. 들어갔고 박히겠죠. 자꾸 보다 보면. 근데 제가 그걸 남한테 제 말로 언어로 설명하지 않잖아요. 나오지 않으면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기억력이 훨씬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한 거는 훨씬 아마 여러분들이 이 책을 분명히 읽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잘 기억할 사람이 누구냐면 IQ랑 상관없이 제가 제일 잘 기억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앞에서 정말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게 막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들었을 때 가장 완벽하게 여러분 거로 만들고 싶으면은 자꾸 여러분이 그걸 딴 사람한테 말로 자꾸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기억법이고요. 그래서 오픈북 시험이 전혀 기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픈북 시험은. 미팅 시간에 회상 시간을 가져라. 이런 얘기고요. 기억을 되살리기에 사용할 수 있는 3가지는 리뷰하는 방식. 오늘 앞전에 리뷰했죠, 저희가. 새롭게 제가 인식하는 것, 또 기억을 떠올려보고 해석하시는 거. 이 정도고, 이제 뭐 9장, 10장, 11장, 12장 있는데, 사실은 앞부분에 대한 내용을 약간 보완하는 정도여서, 뭐 이렇게 다음에 강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책 사서 보시면 되고, 뭐 8장까지의 내용으로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 강의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약간 뒤에서. 네, 오늘 우리 너무 멋진 강의 해주신 최은정 교수님, 또 우리 최경 기자님, 큰